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이제 6시 42분 막 지났고요. 오늘 채팅창에는 계속해서 엔비디아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자, 오늘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봉혁시 박사 모시고 또 미국 현재 과연 대선 레이스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한 반년 정도, 근데 반년이라고 하면 되게 먼 것 같긴 한데 또 되게 금방 다가올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사이에는 엄청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두 후보가 고령이기 때문에 이제 후보의 건강 상태가 어떨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건강 이상설까지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30초 동안에 아무 말 안 하고 앞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트럼프 후보 캠페인 팀에서는 뭐 뚜렷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네. 그냥 워낙 그 여러 가지 소송에 참여하다 보니까 피곤했다 이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건강 그 리스크가 단지 바이든 후보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 후보한테도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네. 사실 뭐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사이기 때문에 예, 예. 6개월이라는 시간은 짧게도 느껴지지만 대선 레이스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슈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금 박빙을 펼치고 있는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의 이 가름을 좀 만들어낼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얼마 전에 그 이란의 대통령의 사망 소식이 예. 전해졌잖아요. 그게 이제 핵 프로그램 관련해서 미국과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에 이게 사망 이후에 뭔가 정세가 달라지거나 뭐 지지율적인 측면에서의 뭐 영향이 있을까요? 별로 없다고 봐야겠죠. 그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가자 지구에서의 네. 그 이스라엘 그 지상군이 어떤 그 작전을 할 것인가.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정부와 적에 대한 외교적인 항의를 대사를 초치하면서 했고, 그래서 이제 가자 지구에서의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어떤 식으로든지 평화적으로 종결이 돼야만 현직 대통령인 이제 바이든 후보가 네. 지지층의 이제 이탈을 좀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도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미국 대학교에서 졸업식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하죠. 그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이제 학생들의 그런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졸업식장에서 이제 졸업장을 받으면서 뒤돌아서 가지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한 30초 동안 보이는 그런 행위도 계속되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학생들을 경찰력을 동원해서 밖으로 끌어내면은 또 그건 또 학교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 지구에서 있는 군사 행동을 자제하고 팔레스타인 그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의 인질이 풀려나오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정부 간에 일단은 이제 무력 충돌 상태를 정지시키는 합의가 나오는 것 그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것이 아무래도 이번 여름 전에는 일어나야지 이런 그 안보 리스크에서 바이든 후보가 좀 더 자유로워지겠죠. 자, 이어서는 이제 가장 주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는 지지율이잖아요. 지지율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를 봤더니 바이든 미국 대통령,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보니까 재임 중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 그냥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마음에 안 들고 뭐 여러 가지가 켜켜이 쌓였기 네네. 때문에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 그리고 그런 게 민심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난 3월에 국정연설에서 잠깐 반등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다시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뭐 학자금 대출 이자라든지 원금 탕감 그 카드도 이제는 그 효과가 떨어졌고 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는 우리말로 사실 억울해서 미치고 폴짝 뛰겠다 이런 표현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제가 지표만 보면 괜찮거든요. 네. 이제 실업률도 4% 정도이기 때문에 완전 고용에 가깝고 주식시장은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서민들이 느끼는 이제 경제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만 계속 혜택을 받고 우리 서민들은 코로나 이후로도 계속 이 극심한 물가 상승과 힘든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뾰족한 돌파구를 마련해주고 있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제 지지율 반등이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이 아니라 오늘 일어난다면은 네. 트럼프 후보 당선이 유력시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그 5월 8일에 그 퀴닉팩 폴하고 지난 그 5월 14일에 만든 그 뉴욕 타임즈와 시에나 대학교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경합주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제가 몇 번 드렸죠. 왜냐하면 승자 독식제도이기 때문에 538명 선거인단 중에 절대 과반수 270명을 먼저 확보하는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그 주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을 들일 필요가 없고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 뻔한 주에 공화당 대선 후보가 공을 들일 필요가 없죠. 결국에는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가 적어도 반반 있는 그런 경합주를 이기는 것이 승리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전략인데 지금 그 추세가 바이든 후보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경합주에서 경합주 6개 주에서 위스콘신 주만 빼고는 펜실베니아, 아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바이든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반도 아니고 이렇게 5대 1이면은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 달 전에는 네. 2020년 대선 때 경합주가 8개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면서는 경합주를 6개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두 개가 2개가 줄었어요. 줄었죠. 그것은 경합주였던 2020년 대선 때까지는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에서의 경합주로 고려되던 두 주를 이제 나의 경합주가 아니라 어느 쪽이요? 한쪽에 쏠렸다. 그래서 더 이상 경합주로 분류가 되지 않는 상태다. 이렇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입니다. 그 두 경합주는 그럼 어느 쪽으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갔습니다. 사실 플로리다가 공화당 쪽으로 완전히 돌아선 거는 민주당 측에서는 아주 뼈아픈 현실이죠. 왜냐하면 2000년 조지 W 부시와 알고 민주당 당시 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 간에는 플로리다를 넣고 격돌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개표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표를 하고 다시 검표하고 결국에는 535표 차이로 플로리다의 선거인단 29명이 모두 공화당 대선 후보인 조지 W 부시 후보한테 가서 조지 W 부시 후보가 극적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플로리다는 민주당도 한번 해볼 만한 경합주였는데 그때 이후로는 계속 플로리다가 점점 공화당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경합주에 들어가지도 않고 네. 노스캐롤라이나도 사실 2016년, 2020년까지는 박빙의 승부를 벌였는데 양당이 이번에는 노스캐롤라이나가 오차범위 밖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석권할 것으로 보이는 경합주에서 나간 주가 되었고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실질적으로 경합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막상막하의 주는 6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위스콘신 선거인단 10명이거든요. 위스콘신이 그나마 바이든 편으로 돌아섰는데 이것은 그동안 지난 1월서부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엄청난 공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계속 위스콘신에 갔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러스트벨트 중에 하나인 그 위스콘신이 당연히 민주당 텃밭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안 갔다는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뼈아픈 교훈을 받은 민주당이 계속 위스콘신에 공을 들였고 그렇죠. 이번 2024년 대선에서 이기려면 위스콘신을 이기지 않고는 승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후보가 이기려면은 이게 덧셈을 하면은 꼭 펜실베니아, 미시간을 이기고 그래서 20명, 16명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거기에 한 주를 더 이겨야만 270명 선거인단을 확보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22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절대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44명을 선거인단 추가로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펜실베니아에서 20명, 미시간에서 16명, 그 다음에 위스콘신에서 10명을 더 확보하면은 바로 270을 넘게 되고 아니면 다른 주 하나를 더 더해야 되는데 조지아, 아리조나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지아와 네바다는 아예 오차범위 밖에서 큰 차이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스콘신에 계속 더 공을 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1월 25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위스콘신을 방문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3월 13일에 또 갔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재선이 된다면 사회복지와 공공의료제도 축소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공화당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약속을 했고 IRA는 기후변화와 싸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고수하겠고 위스콘신주에서 도로망과 교량 현대화에 대규모 투자 지원하겠다 약속을 했죠. 그 다음에 최근 5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서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한 일인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거기서 축사를 하면서 이번에 AI 데이터 센터가 여기 위스콘신에 건설됐기 때문에 약 2,000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숟가락을 싹 얹었네요. 싹 얹었죠. 트럼프 전직 대통령이 6년 전에 여기 와서 위스콘신에 와서 13조 원의 투자를 약속한 걸 기억하냐. 하지만 트럼프 전임자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냐. 기억을 해라. 나는 약속을 지킨다. 이렇게 위스콘신에 공을 들여서 그나마 위스콘신이 이 6개 경합 중에서 유일하게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주로 나서는데 요약드리자면은 트럼프 후보가 현 상황에서는 경합주에서 워낙 앞서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추격하는 그런 구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어떤 반전 카드가 민주당 측에서는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계속 그런데 뭐에 주력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제 민생 아니겠습니까? 경제를 다시 좀 뭔가 일으켜야 하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주식 시장이 화랑이고 미국 경제가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뭐 고용도 좋기 때문에 초과저축도 뭐 그다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시민들의 삶은 계속해서 팍팍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뭐 9월 금리나 그리고 지금 뭐 비축류 방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경기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데 이게 사실 잘 먹히는 것 같진 않은데 근데 2018년 중간 선거가 네. 있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계속 비슷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뉴욕 타임즈가 그때 10월 18일 공개한 시에나 대학교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49%가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공화당에 투표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45% 그쳤고 그다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냐 했을 때 유권자들이 48%다 경제와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간 선거는 집권당이 지는 선거입니다. 정권의 중간 심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이 굉장히 잘했지 않습니까? 3관왕을 했죠. 백악관, 하원, 상원에서 과반 이상을 유지했으니까요. 네. 그때 묘수가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를 추가 방출을 했죠. 기름값을 잡았죠. 그래서 약 1,400만 배럴을 방출했고 그것이 그 당시에는 최대 규모였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유권자 달래기에 나섰고 당시 이제 그 로비 웨이드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어지니까 낙태 금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여론에 편승해 가지고 낙태 설문화를 시작하면서 당신들의 이제 낙태할 권리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극적인 반전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불리한 것은 맞지만 게임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 낙태할 그 헌법적인 권리를 대법원이 잘못 판결했고 그것은 다 전직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이다. 이런 캠페인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바이든 대통령이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미치고 폴짝 뛸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경제가 수치상으로는 괜찮은데 괜찮죠. 서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아직도 그 유권자층의 55%는 코로나 때 비해서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수치상으로는 나아졌는데 두 번째는 그 유권자들의 20%는 이 대법원이 낙태 합헌을 뒤집은 것이 트럼프 전직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 아니다. 바이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전직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당신의 낙태권을 뺏어갔다는 것을 설득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태 관련한 이슈는 뭐 계속해서 지금 대선 내내 좀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경제 관련해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이제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과반수가 넘는 우리 시민들의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낼 것 같은데 이게 이전에도 역대 대선에서도 경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대선 전에 이렇게 집행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장 최근 예를 그래서 드린 것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면서 그 당시 중간선거 직전에 네. 11월 중간선거 직전에 좀 민심을 잡는 그런 것을 했고 그 비슷한 어째 경제적인 정책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제일 반가운 소식이라면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서 좀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고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잡는 것인데 이거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죠.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좀 잡혔다고 판단이 내려야지 금리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금리를 바꾼다면은 또 계속 돈이 그 시장에 풀릴 테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연준의 독립성을 생각했을 때 행정부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카드가 있을 것인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단기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네. 너무 연준의 금리 정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여름서부터 이제 민생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실질 금리가 올라갔다, 실질 임금이 올라갔다, 생활이 나아졌다는 그런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역전이 이제 유력 가능한 것이죠. 실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물론 데이터와의 차이가 발생하고 데이터는 항상 평균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노동에 관련한 고용에 관련한 그렇습니다. 데이터들을 보면은 돈이 이제 통장에 더 많이 꽂혀야지 네. 괜찮아지는구나 할 그렇죠. 텐데 점심값은 계속 오르고 네. 아까 보도한 대로 엔비디아 실적 좋고 뭐 월가 증시이 랠리하고 하는데 네, 이게 네. 다 남의 이야기면은 그렇죠. 제가 뭐 바이든 잘하고 있다고 이제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정권에서는 이제 중간선거 전에도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의 이제 서민에 대한 경제 달래기를 실시를 했는데 그럼 그 이전에 뭐 오바마 때라든지 뭐 과거에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한 그런 정책들은 안 하지는 않았겠죠. 그때는 워낙 이제 패턴이었나요? 오바마 행정부 때는 그 경제가 이제 제 자리를 괜찮았기 잡아갔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오바마가 처음에 이제 도전자였을 때는 신생 그 상원이었을 때는 네. 선거 슬로건이 change 변화했습니다. 다 바꿔보자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선 그 캠페인을 밋 롬니 공화당 후보와 맞서서 했을 때는 바꿔보자를 슬로건으로 계속 쓰면 안 되죠. 그렇죠. 본인이 현직 네, 대통령이니까. 바꾸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forward 전진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도록 바꿨습니다. 바꾼 이 상태에서 예. 전진을 하자. 그리고 그때는 밋 롬니 그 미시간 전 주지사 그리고 공화당 대선 후보가 워낙 사회 기득권 엘리트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대선 토론을 할 때 밋 롬니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 공격하면서 당신 은퇴연금 포트폴리오에 중국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냐 확인해 봤냐 막 공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그것을 유머로 받아쳤죠. 워낙 억만장자가 그런 거 자기를 공격하니까 그래서 나 요즘에 내 은퇴연금 보지 않는다. 내 은퇴연금은 네 은퇴연금에 비해서 보잘 거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쓴다 해서 와 웃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 정부가 나같이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는 서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층만 위하는 정부구나 하는 비판이 오바마 현직 대통령에게 쏠린 게 아니라 밋 롬니 도전자에게 쏠렸었죠.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정치적 이단화로 아직도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 세상이 너무 불합리하고 썩었다. 그리고 너무 있는 자들만 위한다는 그런 한번 다 바꿔보자는 그런 유권자층에서는 아직도 트럼프가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매칭이 안 되죠. 트럼프가 그런 쪽에 있어서 그렇죠. 지지자분들이 지지를 한다라는 게 너무 매칭이 안 되네요. 그렇죠. 계속 이제 네. 부자고 한데도 네. 하지만 그게 이제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뉴욕 타임즈와 시나 대학 그 6개 경합주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유권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현 상황에서 이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70% 이상의 유권자들 이 6개 경합주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미국 사회와 시스템, 정치와 경제 시스템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아니면 완전히 다 처음부터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70%가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특히 이런 의견이 어디서 강했냐면은 젊은 유권자층, 흑인 유권자층, 그다음에 히스패닉, 라티노 유권자층에서 강하게 나왔거든요. 이 젊은 유권자층, 흑인 유권자층, 히스패닉 유권자층은 사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계속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예를 들어서 흑인 유권자층에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적어도 14%, 많게는 20%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20%밖에 안 되잖아 하지 했지만 공화당 후보로서 트럼프 후보가 14%에서 20% 흑인 유권자층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1964년 이후로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지난 2020년 대선 때는 흑인 유권자층이 코로나 때 분노로 투표장에 나와서 민주당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젠 흑인 유권자층 이탈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다 바꿔보자. 우리 피해자다. 그리고 누가 이 미국 사회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느냐 했을 때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 흑인 유권자층의 이탈을 막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이제 젊은 유권자층이 지난 대선 2020년 대선은 약 20% 이상 더 그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거든요. 투표율도 높았고.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젊은 유권자층의 대부분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서서 이 시스템을 완전히 다 뒤바꿔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은 그것을 잘 못할 것이다. 그래서 3월 27일 팍스뉴스 여론조사를 보면 30세 미만 유권자층에서는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층이 약 18%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밀레니엄 세대 24세에서 39세 유권자 또 Z세대 18세에서 23세 유권자층을 보면은 지난 4월 3일 NPR과 ABC 합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두 세대에서도 트럼프가 바이든을 오히려 약 2% 앞서고 있습니다. 결국엔 바이든 민주당 현직 대통령이 기대할 수 있는 지지층은 참 희한하죠. 백인 남자 유권자층입니다. 옛날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2010년에 경합했을 때는 이 백인 유권자층이 트럼프 후보한테 쏠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전통적인 백인 유권자층 약 60 전체 유권자의 63%입니다. 이 전통적인 백인 유권자층이 민주당 바이든 후보를 더 지지하고 있고 오히려 전통적으로 민주당 편이었던 젊은 유권자층, 흑인 유권자층, 라티노 유권자층이 트럼프 후보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참 재밌고 저는 사실 뭐 다른 나라 국민들이 봤을 때 트럼프 이미지나 뭐 미국 국민들이 봤을 때 트럼프 이미지가 별반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이미지를 떠나서 어쨌든 지금 현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그냥 안 되겠다. 이 정권 말고 다른 정권을 바꿔야겠다. 그렇죠. 이제 민주당 공화당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 시스템이 너무 썩었는데 기존 누군가 시스템을 이제 바꿔야 메시아가 내려와 가지고 한 칼에 완전히 뒤집어 주길 바라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언행이나 이미지를 보면은 바꿀 것 같고 상원에서도 30년 있었고 바꿀 의지도 없고 힘도 없고 말도 강하게 안 하고 하니까 트럼프 후보가 믿기지는 않지만 그쵸. 그래도 뭔가를 바꿔보려면은 트럼프 후보가 돼야지 않는가. 그래서 지난 다시 뉴욕타임즈 시에나 대학교 여론조사를 보면은 70%의 유권자들이 트럼프는 그래도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미국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70%. 근데 바이든도 그럴 수 있다고 믿는 유권자층은 24%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3대 1로 트럼프만이 그래도 변화를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기득권을 무너뜨릴 것이다고 유권자들이 믿고 있고 그래서 그 유권자들의 43%는 트럼프가 미국에 좋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35%는 트럼프 후보가 재선이 되면 변화를 가져오긴 하겠지만 나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점진적인 개혁이 아니라 근본부터 바뀌어져야 한다고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한 유권자가 약 15%입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많군요. 이 한국만 국민들이 부글부글 예. 이 세상 엉망이다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전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다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뭐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현 정권이나 현재 이 돌아가고 있는 한국이 이렇게 보아하니 뭔가 누군가 나서서 단번에 이걸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 또 트럼프의 성격이 뭔가 50대 50으로 그러니까 이제 확 바뀌는 아까 서 회장님께서 시작하면서 네. 굉장히 이제 박빙이 아닙니까 했는데 박빙 맞습니다. 아, 예. 박빙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야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음. 이제 박빙일 때는 뭐 에러 하나 네. 이걸 다 잡아야 되는데 뭐 네. 일루에서 못 잡았다. 그게 이제 경기 흐름을 바꾸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이제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를 누구로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대선 후보 토론도 네. 뭐 여러 그 시청률이 높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표심이 바뀌진 않는다는 것이 이제 학계의 분석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런 작은 것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너무 박빙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후보로서는 러닝메이트를 누구로 정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렇죠. 바이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 이제 결정된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지난 4년 동안 재직할 때 얼마나 엉망이었냐를 어필해야죠. 유권자들이 기억하게 네. 그때가 맞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 정말 엉망이 아니었습니까?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죽하면 저를 밀었습니까를 네. 다시 상기시키고 나가 그렇게 노쇠하지 않았다. 나 4년 더 믿을만하다. 나 쓰러지지 않는다. 네. 는 것을 각인시켜야죠. 만약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었다면은 이렇게 빨리 그 두 번 CNN에서 한 번, ABC에 한 번 이렇게 바이든 캠페인 팀이 그 트럼프 후보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너무 뒤지고 있으니까 네. 좀 이렇게 도박을 하게 된 거죠. 중국 최근에 관련해서 미국이 관세를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이걸 처음에는 이제 다들 정치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지만 원래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추진하려던 그 내용을 지금 이제 발표를 한 거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던데요.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번 카드를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을까요? 뭐 예상했던 정책이 그 결정이 됐다, 올 것이 왔다 예상됐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이게 트럼프 카드다, 바이든 카드가 아니라 네. 정말 초당적인 그런 추세입니다. 그 계속해서 이제 미국 정치인이라든지 학자들, 특히 미중 관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미국의 중국 때리기,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초당적인 그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11월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지 간에 그것이 바이든 집권 2기가 되든 트럼프 집권 2기가 되든지 간에 중국에 대한 강경책은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 기업들이 이제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미국 행정부를 좀 설득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제가 인터뷰한 것으로 보면은 그 투자 은행에 있는 결정론자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경제학자들을 보면은 이 시장에서 주역을 하는 기업들이 이런 미국의 중국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기보다는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그 기업의 전략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소위 그 중국 때리기, 그다음에 디리스킹은 계속될 것이고 이번이 그 신호탄이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트럼프가 대통령 집권하던 때에도 미국이 중국한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죠. 당시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한 중국을 뭐라고 불렀냐면 무역 테러리스트, 글로벌 경제 침략자, 사기꾼, 좀도둑, 규칙 파괴자, 환율 조작국. 이건 바이든이 얘기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그렇죠. 대통령일 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트럼프 행정부가 발간을 했고 2020년에는 7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또 안보 보고서를 채택을 했죠. 대개 이제 미국의 행정부는 안보 보고서를 채택하지 이렇게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라고 중국을 딱 띄어서 전략 보고서를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것은 트럼프 때
이미 시작했고 이미 활발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이어받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 올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특히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네. 미국의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쓴 그 트럼프 자서전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명한 게 뭡니까? 한번 잘못 보면은 영원히 배척을 하지 않습니까? 니키 헤일리도 그렇고 배신한 사람은 용서를 못하죠. 근데 그때 그 코로나 시작할 때 보면은 처음에 시진핑 주석을 칭찬합니다. 트위터에 시진핑 주석과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잘 대처하고 있다. 미국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까지 트위터를 날렸어요. 근데 사실상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가 그 우한에 있는 그 데이터를 공유해서 같이 대처하자고 얘기했는데 시진핑 정부는 일절 응답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시진핑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범지구적으로 확대했고 미국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 재선에 실패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진핑 주석의 배신을 트럼프는 지금 엄청나게 깊이 칼을 갈고 있죠. 이게 국가 대 국가의 그런 차원일 수도 있지만 지도자끼리 이런 앙금이 있기 때문에 잘 풀리지 트럼프가 된다면은 굉장히 이제 감정이 치우친 대중 이제 경제 정책이 예상됩니다. 네. 자, 이제 2주 사이에도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앞으로 또 이제 저희가 2주마다 봉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과연 그 항상 이야기하는 경합주에 있어서의 또 변화가 있을지도 저희가 2주 뒤에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께 이제 좋은 아침을 보내시다라는 의미로 좋은 아침 하면서 외치는데 오늘이야말로 정말 좋은 아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뜨거운 분위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런 에너지들이 부디 국장에서도 뜨겁게 타오르는 국장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